네, DMZ 지뢰 도발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혹독한 대가, 그 두 번째입니다. 비무장지대 화공 작전인데요. 군 당국이 중단됐던 비무장지대 화공 작전을 일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MZ 화공 작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것이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나오셨고요. 디펜스 21 플러스의 문영철 군사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DMZ 지뢰 도발 관련해서 역시 좀 대담을 할 텐데요. 앞서서 조금 전에 그 속보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건 내각 부총리가 총살 처형됐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최양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해 6월 19일인가요? 북한 내각 부총리의 임명이 최영건 내각 부총리의 정식이 임명된 인물인데 어떤 인물로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분이 그 1952년생이니까 예.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64세죠. 사세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그 북한 그 건설 쪽에 그 금속공업성하고 그 건재 공업성에 국장도 했고 네. 부상계 예. 쉽게 말하면 차관을 했습니다. 하고 북한의 제일 큰 그 순천 그 시멘트 공장에 지배인을 했죠. 예. 하다가 바로 이제 북한의 부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이 북한에는 부총리가 많아요.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주로 이제 경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숙청당한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 지금 많은 그 건축물들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총리지만 담당이 뭐냐면 건설 기자들 갖다가 제때 공급해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지시하는 많은 그 건설 사업 현장에 제때제때 쉽게 말하면 그 건설 자재를 제공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이지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네. 김정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해서 그 채용당했다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전에도 이영호부터 시작해서 장성택 수많은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채용을 당하는데 김정은 지시사항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제대로 그 김정은 지시사항을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소위 당의 김정은의 유일 영도 측에 반대하는 반혁명 문자로 몰아가지고 채용을 하고 이렇게 채용함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바로 북한 많은 당정부 고위 간부한테 네.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 체제를 공고하면서 목숨으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네. 갖다가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최영건이라는 인물이 우리 매체는 일단 잘 보도가 돼 있지 않은, 잘 드러나지 2005년에 않은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인물인데 예, 그 남북 한국에 한번 왔었죠. 그 서울에 아니, 한번 한 분이 아니라 방문했었죠. 두 분이 왔습니다. 예. 2005년도에 그 남북 그 장관급 회담할 때 북한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고 예. 그 뒤에 남북 경제협력 추진 실무위원회 할 때 그렇죠. 예. 북한 측 대표 단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0차하고 11차 때 직접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국내 언론에 많이 알려진 예.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된 내용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출했다가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북한 그 김정은 체제 속성상 예.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표시하면 죽음인데 그 부총리 정도 되는 인물이 표시하겠습니까? 이게 당 사업을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분은 산림녹화 담당이 아니에요. 건설 기자재를 갖다가 건설 현장에 제때 또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인데 이게 아마 제대로 안 되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걸로 저는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왜 숙청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서 처형된 간부만 해도 60-70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지금까지도 간부급만. 그렇죠. 예. 간부급만 그 예. 정도가 되니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공포 정치가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32살에 불과한 이 젊은 나이에 당정군의 노예한 그 원로들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하고 1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동력이 바로 공포 정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지시사항을 이행을 않거나 하면은 바로 또 설령 이번에 그 현영철 북한군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을 이행을 해도 본보기로서 이렇게 극활한 방법으로 처형을 함으로써 북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그 자기 아버지 죽은 이후에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온 것도 네. 공포 정치의 덕택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공포 정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균열을 예. 내부적인 취약성을 갖다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짚어봤고요.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영철 기자, 일단 저희가 DMZ 지뢰 도발 그 이후에 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이라고 하나, 뭐 수색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대북 방송이었고 네. 두 번째 오늘 나온 얘기가 그 비무장지대 그 지역에서 이제 일부 지역에 한해서 화공 작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공 작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쉽게 설명하면 불로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불로 무엇을 태우느냐? 우리 그 DMZ 내에 수목들과 잡초들이 우거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녹음이 풀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북측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관측이 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북이 어떻게 우리 추진철책 앞에다가 지뢰를 깔고 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북측의 동태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네. 사계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화공작전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 확보를 위한 그렇죠. 시야 확보를 위한 거죠. 큰 뭐 거 어떤 크게 같습니다. 그걸로 불을 해서 공격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예방 체계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서 첫 번째 대응이라고 하는 대북 방송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에 중단이 됐었는데 이 화공 작전 같은 경우도 2001년 정도인가요? 중단이 됐다가 네. 다시 이제 시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동두천이나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 산불이 항상 많이 납니다. 네. 특히 이게 왜 많이 나냐면 전방 지역에서 놓는 그 DMZ 내에서 발생하는 화공 작전에 의한 불씨들이 그 산불로 크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된 큰 원인이 됐었고 또 하나는 그 DMZ 내에 있는 그 생태계 보전 예.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공 작전이 중단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화공 작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혹독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정부가 밝힌 혹독한 대응은 아니죠. 그러니까 혹독한 대응 낮은 단계입니다. 두 가지가 그렇죠. 나왔는데 낮은 단계로 이제 그 예. 대북 그 저희 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화공 작전을 전개해가지고 그동안 육안으로 관측이 안 되고 또 TOD라는 그 열 화상 장비가 가동이 안 되거든요. 너무 수풀이 보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계 초병한테도 잘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관측을 용이하게 해서 북한이 그 비무장지대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그 아까 같이 그 목함지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이런 공작을 갖다 사전에 발견시키기 위해서는 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일부 환경론자들이 이 비무장지대 같은 이 환경을 갖다가 저해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 화공 작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전역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시야 확보라는 의미 그렇죠. 외에도 북한에 다른 대한 의미가 이제 좀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할 수 있는 압박이 요인이 포함되어 되는 있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 예. 화공 작전을 하게 되면 북측이 자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상당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 북한이 글쎄 아직까지는 어떠한 지금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이제 천안함처럼 끝까지 발뺌을 하고 나설까 이렇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화공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이걸 빌미로 해서 어떤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조만간에 북한이 뭐 국방위원회 그 대변인 담화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해가지고 입장을 내놓을 그렇죠. 것이다. 입장을 내놓는데 예.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는 북한이 오리발을 내밀 겁니다. 우리 짓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예. 그 남한 측의 자작극이다라고 아. 도리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시고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파탄시키기 위해서 남한 당국이 일으킨 자작극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남남 갈등을 또 유발하는 그렇죠. 예. 계기가 될 수 있지 여기에 않을까요? 또 이제 의문을 품는 국내 종북 또는 햇볕 논자들이 그렇죠. 예. 예. 또 뭐 진상조사하자 뭐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이고 두 번째는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아마 공동조사를 하자.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외치면서 도리어 꽁을 우리한테 넘기는데 이 남북 공동조사라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살인자가 있으면 살인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건 현장을 갖다 조사하자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컨대로는
절대로 김정은 체제 당국이 이 이제 목함지대 설치 이 테러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한테 하고 특히 화공 작전에 대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마 조만간 나오고 지금은 예.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북한에서 지금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지금 아마 그렇군요. 암중 모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좀 기다려보면 역공을 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DMZ 지뢰 도발 그 배후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김영철이 이번 지뢰 도발의 글쎄 배후라고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김영철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예. 그 제1차 정찰 일꾼대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정찰 일꾼대회는 뭐냐면 이 정찰 정보원하고 정찰 전투원들을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대회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 정찰 총국이라는 대남 스파이 그 테러 그 공작 기구의 총본산인데 이 요원들하고 최일선에 나가 있는 정찰국 소속의 정찰대대 요원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해 준 겁니다. 그러면 6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난파되는 간첩도 있거든요. 예, 예. 공작원도 있는데 예. 그 같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남 공작에 대한 자신감도 되고 그 대남 공작에서 활동하는 이 전투 요원들한테 공작원들한테 저희 그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건데 그때 김정은이가 연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원수들 갖다 철저히 짓밟으라고 말이죠. 치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6월 17일입니다. 예. 지시를 받고 거기 정찰 총국장을 비롯한 애야 그 정찰국에서 그 아마 작전을 펼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육해상 정찰국이라는 게 있어요. 정찰 총국 안에. 이건 뭐냐면 육상으로 침투하는 또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침투 루트를 개척하고 도복을 설치하고 아까 같은 이 지뢰 설치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정규 사단이 전방에 있는 정규 사단이 이걸 설치한 게 아니라 정찰 총국 직접 외야부대인 정찰 대대가 한 공공개 있거든요. 공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건 밝힐 수 없지만 네. 보안상 예. 그 대대의 요원들이 그 비무장 기동만 다니면서 침투 루트를 개척하고 이 지리지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들 요원이 아마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정찰 총국이 아마 송대를 내고 김정은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그 전신이 그 제1차 정찰 요원 대회를 일꾼 대회를 하는 것이 저는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이제 배후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정찰 총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예, 예. 얘기와도 맥을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예. 그러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문 기자 이번에 네. 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그 DMZ 지뢰 도발 이후에 북한 군의 긴급 전투 태세가 발령됐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바로 지뢰 도발 이후에 어떤 공격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놓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당연히 일단은 북한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벌였던 공작의 성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남측이 어떠한 자세로 나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비 태세로 전투 근무 태세를 강화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남측에서 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 좀 더 경계를 강화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령이 떨어졌던 걸로 유추가 됩니다. 네. 그거 하나 좀 덧붙이면요. 예. 그 일부 외신에서 그 북한군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그러는데 저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 그런 외신 사실이 보도가 없다. 나온 이후에 그렇군요. 저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전투 준비 태세 발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 전투 태세가 발령됐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그 국방부가 공식 해주신 발표를 했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DMZ 화공 작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1976년도인가요? 그때 있었던 그 미루나무 제거 작전이라고 있는데 예, 예. 그때를 좀 떠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을 좀 전해 주실까요? 그때 이제 그 판문점 비무장지대 안에 예. 그 미루나무가 있다 보니까 미루나무가 그 우리 그 정찰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장병이 예. 그걸 자루 위에 올라가서 두 명이 미루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북한군이 도끼를 가져와서 정말 반문명적인 테러죠. 사람을 총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도끼로 쳐가지고
미국 명사 2명이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그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미루나무를 갖다가 이제 절단하는 작업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 측에 쉽게 응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위 그 미군의 태평양 함대를 출두를 시키고 또 우리 공수 1여단이 직접 거기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안 해가지고 예. 미루나무를 지금 잘랐죠. 그리고 현재 지금 그게 그대로 지금 보존돼가지고 판문점을 방문할 때 그 미루나무를 갖다 다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상황은 뭐냐면 예. 군사 작전을 한 거죠. 미루나무를 쳐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방해한다면 즉각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그 목함지라는 반문명적인 예. 테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만약에 이걸 재현하겠다면 우리도 응징하겠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뢰 도발이 있고 나서 우리 군인들 2명이 중상을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원성이 굉장히 커지고 대응을 이거밖에 못하느냐,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우리도 어떤 뭐 선제 공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난 73년도에 우리도 그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을 한 그런 GP 초소인가요? 그거를 예, 체포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3사단에서 그때 하더라고요. 3월 7일 날 벌어졌다 해서 예. 37 작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우리 아군 측 장병 5명이 그 예. MDR 선상의 표지판들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북측의 공격을 받고 사상을 입었던 사건인데 이때 사단장이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 포병 화력으로 적 GP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결국 북측이 29명의 사상자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남측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북측이 함부로 꿈꿀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응징했던 사건인데 그 이후로 지금 보면 우리들이 여태까지 근래에 했던 사건들을 보면 상당히 조치들이 미원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대응 문제인데요.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끌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거의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 언론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때문에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이건 도발이거든요. 예.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을 자꾸 강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 첫째, 지금 우리 정부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징하는 방법이 지금 낮은 단계거든요. 화공작전을 하겠다. 그다음에 확성기 망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수준이지 이게 지금 뭐 강경 대응이 아니거든요. 네. 강경 대응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런 사태를 접하고 제가 군통수권자라면 제가 발표를 합니다. 직접. 8월 30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하지 않을 때 예. 우리가 군사적 응징하겠다.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놓고 모든 전군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놓고 예. 8월 30일까지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우리가 특정한 그 도발 원점이라고 하죠. 그 관할하고 있는 북한 전연 사단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또 GP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응징하는 방법.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응징이고 군사적 작전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확성기로 말하고 우리 겨우 저 화공작전 펼치는 건데 그게 무슨 군사적 대응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강경 대응이라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가 응징을 한다면 정말 아주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언론부터 이 정당한 대응을 자꾸 정당한 대응이라고 해야지 강경 대응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혹독한 대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 혹독한이라는 표현에 어떻게 보면 좀 맞지가 않는 미온적인 대응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비인간적인 도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요 근래 엠바고 문제도 좀 걸려서 나왔는데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엠바고를 떠나서 정군 경계 태세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떨어졌어야 됩니다. 이미 떨어졌었고 예. NSC가 소집이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나오고 응징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대응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쭉 입다물고 있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북한 소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뒤늦게 경계 태세를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보면은 그 소 잃고 외양 깔리는 다음에 목소리를 막 빡빡 핏대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저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무력적인 수단들을 분명히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고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원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테러를 우리가 당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집회에서 총격이 왔다든가 예. 포탄이 날아왔다면 그 뭐 대포병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닌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국방부도 이런 발표를 좀 했지 않나 싶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랬다면 초기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는 강경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만반의 대비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보완책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싸울 것인가 네. 싸울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교전 수칙이나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 건 있다면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지 지금 화공작전이나 그 심리 방송으로는 적극적인 뭐 응징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아쉽지 네.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두 분이 뜻을 네.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원장 그리고 문영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